전쟁의 일시적인 중단을 선언한 지 66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1950년) 발발한 갑작스런 전쟁은 3년여 만에 멈추게 됐지만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한반도에 불어온 따뜻한 평화의 바람, 적대 관계 해소와 신뢰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과 실현 방안을 논의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조성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이 되는 날인데요. 올해 정전협정 기념일은 분위기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으로 평화의 불씨가 되살아났기 때문인데요. 평화의 불씨를 어떻게 활활 타오르게 할지 논의에 앞서서 역사적인 사실과 용어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전협정의 의미와 휴전협정으로도 불리는데 무엇이 올바른 표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전협정 앞서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협정이거든요. 그럼 어떤 전쟁이었느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벌어진 6.25 전쟁을 멈춘 건데 53년 7월 27일 다시 말하면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한 달, 이틀 만에 네. 이제 전쟁을 멈추는 협정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또는 휴전협정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공식 명칭을 얘기한다면 정전협정이 맞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정전협정의 공식 명칭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네. 조선인민군 사령관 및 중국인민군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좀 길지만 네. 이게 이제 공식 명칭입니다.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니까요. 그런데 이 협정은 어떤 목적으로 체결을 했느냐?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네. 이렇게 지금 전문의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네. 협정을 체결했는데 적대 쌍방 사령관 간에 체결한 군사협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전협정 체결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6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것은 이제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휴전협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은 맞지 않는 겁니까? 물론 뭐 전쟁을 쉬는 거니까 네. 전쟁을 멈춘 거, 쉬는 것 뭐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공식 명칭으로 네. 한다면 정전협정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소장님. 6.25 전쟁이 이제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체결됐는데 왜 그랬는지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떻길래 그랬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쟁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때 우리 국군이 낙동강 전선에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진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은 통일을 기대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중공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련 공군도 참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쟁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국제전쟁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어느 쪽도 무력으로 승리를 하거나 통일을 이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당시 불안한 전쟁 상황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네. 전쟁 전 상황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온 국민들과 정부는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전협정으로 나간 것은 네. 미소 양 진영 간의 이념 이해관계가 응축된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상황과 또 우리가 원했지만은 정전협정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시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뭐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강대국 간의 충돌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남북 간의 동족 상산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결국 배후에 강대국이 있는 거죠. 소련의 사주가 있었고 미국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이제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자 피해는 커지고 어쨌든 일단 전쟁을 멈춰야 되겠다. 예. 예, 충돌을. 그래서 평화적 해결이 될 때까지 일단 멈춘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네. 협정이 체결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최종 서명까지 엄청난 진통을 겪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긴 휴전회담이 이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무려 총 765회 휴전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네, 네. 그 당시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공교롭게도 가장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포로 교환 문제가 굉장히 길게 갔었죠. 765회 회담 중에 네. 1951년 7월 10일부터 이제 본회담이 시작이 됐는데요. 10차까지의 본회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중심으로 논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제에 대한 합의가 7월 한 달간은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서너 달 동안에는 그러면 휴전을 하려면 어느 지점에서부터 휴전을 할 거냐. 그래서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그런 합의가 또 3, 4개월에 걸쳐서 네. 논의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공산군 측에서는 38선을 기준으로 하고 비무장지대도 20km씩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엔군 측은 아니다. 지금의 선을 중심으로 해서 20마일씩 하자. 네. 이렇게 했던 게 이제 합의가 된 게 현재 선을 중심으로 해서 2km 해서 4km를 하자라고 이제 합의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논의가 된 게 바로 포로 교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포로 교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었는데요. 맨 처음에 그 공산군 측에서는 우리가 한 5만 명 정도 포로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제 포로 교환을 하면 이제 먼저 명단 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명단 교환을 하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게 11,000명밖에 없다라고 네.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80%는 어떻게 됐냐? 그럼 다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럼 1대1 교환식으로 하자 해서 이제 또 절차를 바꾸다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본국 송환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자. 이렇게 타협안을 내려고 했더니만은 공산군 측에서의 준공군 입장이 애매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준공군이 참전을 했는데 본국 중국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고 네. 대만을 돌아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럼 중국 측의 체면이 손상이 된 거죠. 그러던 중에 계속해서 그러한 교착 기간이 길어지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군 방공 우리 그 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953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있었으니까 임박해서 네. 포로를 풀어준 거죠. 한 2만 몇천 명을 풀어줬는데 그로 인해서 갑자기 협상이 급진전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협정이 이루어지고 7월 27일 날 협정 후 60일 이내에 네. 포로 교환에 서로 원하는 지역을 원하는 사람들에서 보내주자라고 이제 타협이 된 거죠. 네. 가장 큰 쟁점을 아주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제가 네. 한번 보탠다면, 그러니까 이제 포로 송환 협상이 52년 1월부터 53년 6월까지 계속 진행됐더니 굉장히 주요한 논란이 됐던 건데 왜 그러냐면은
공산 측에서는 이제 송환 거부 포로를 전부 돌려보내라 하는 이제 전원 송환을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또 그 방공포로가 아까 말씀하신 방공포로가 많이 존재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포로 명단 교환할 때 51년 12월 달에 포로 명단을 교환할 때 이미 사실 51년 6월 25일 날 북한군 총사령부에서는 국군과 유엔군 포로를 10만 8천 명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아까 이제 말씀 나온 대로 11,000명만 명단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고두고 사라진 국군 포로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 네. 소환 거부 포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휴전 협상에서 논란이 됐었던 겁니다. 네, 그랬군요. 그래서 김 교수님 2년간의 긴 협상 과정의 결과 좀 말씀해 주시고 정전협정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효령 박사님과 조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굉장히 길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요새 이제 베이징대 김동길 교수라든가 중국의 현지화 교수들이 많이 밝혀낸 문서들이 있죠. 우드루 웨슨센터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스탈린이 전쟁을 최대한 오래 끌라고 휴전 협상에서든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령을 내렸죠. 왜냐하면 미군을 최대한 한반도에 묶어놔서 유럽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게 스탈린의 기본적인 한국전쟁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판 속에서 이제 포로가 하나의 이제 명분이 돼서 질질 끌게 된 거는 지금 많은 사학자들께서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2년 동안의 긴 협상 과정, 결과적으로 정전협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전문이 5조 63항으로 되어 있고요. 부록이 11조 26항이죠. 그게 전쟁 포로 관련한 건 3조에 해당합니다. 1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군사분계선이라든가 비무장지대에 관한 내용들이죠. 2조는 정전의 구체적인 조치들, 그리고 4조가 쌍방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들, 그리고 5조의 부칙이 들어있고요. 재미있는 건 중립군 송환위원회 정전 관련한 권한을 이제 부록에 명시함으로써 중립국 감시위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스, 체코, 폴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때부터 활동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알게 되는 여러 가지 73년도 사건이라든가 91년도 여러 가지 한국군 장성 대표가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대표로 나오니까 북한이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철수하는 과정들의 어떤 기원이 되는 일들이 여기서 다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 일어났던 정전협정의 주요 내용들은 여전히 한반도에 어떤 여러 가지 명함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이 이제 서명이 됐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 아니겠습니까? 5조 63항으로 구성이 됐는데 하지만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시적인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누더기가 된 정전협정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요. 정전협정 사항은 지켜지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는 건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까요? 네, 이 부분 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정전협정 전문의 그 내용을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자는 게 이제 정전협정의 취지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해서 적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북한은 수많은 무장 간첩을 난파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잘 아시다시피 1976년 8월에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연평해전 또 천안함 폭침 사건 이런 많은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래서 남북한 사이에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정전이냐 휴전이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이제 정전 체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좀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체제를 갖추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휴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좀 단순한 전쟁을 멈추는 이런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정전 상태라는 게 지금 가끔 잦은 도발로 인해서 거의 휴전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네. 잠재적으로 그런 폭발성이 내재되어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전협정 그 내용에는 사실 무력 충돌 방지
또 나아가서는 평화협정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66년 동안 정전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사실은 정전협정 그 자체가 잘 유지되지 않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남북한이 그동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 전환하기 위해서 그냥 있진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왜 진짜 근본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 이 박사님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앞에서 사회자님께서도 그 정전협정과 관련돼서 27일 날 10시에 만나서 10분에 걸쳐서 그렇죠. 예, 굉장히 끝났다라고 짧았습니다. 예. 했죠. 12분 만에 끝났는데 그때 참여자들이 악수도 하지도 않고 서로 인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사인만 하고 갔어요. 그것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잘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에 대해서 모두가 충분히 이것을 할 거에 대한 논의보다는 급박해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1953년 3월에 전쟁에 참가했던 스탈린이 죽었어요. 네. 그죠? 그다음에 아이젠하워가 정쟁을 중단시키겠다, 종전을 하겠다라는 거를 선거에 그 공약으로 내세우고 1952년 말에 이제 대선에서 이제 당선이 된 거죠. 그럼 53년에 전쟁을 반드시 종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고 또 당시 또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정전협정을 반대를 했었던 거죠. 네. 이거는 또 다른 재발을 가져올 네. 것이고 또 통일에 대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전협정을 반대를 했었고 또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종식된 지 1년 만에 한국군의 참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국내 질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빨리 다들 종전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중단시키고 휴전시키고 또 그걸 이후 평화협정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런 충분한 토대를 논의를 하고 그걸 협정으로 맺기까지의 그런 과정도 불완전했다. 예. 이런 불완전한 과정으로 일단 정전협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노력은 그 다음 예. 후배들에게 넘겼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그러한 보다 이제 가시적인 제도의 틀을 갖고 논의가 된 거는 97년에 이제 사자회담을 통해서 평화협정에 대한 그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전개가 됐었죠. 근데 문제는 그때 사자회담을 할 때 다들 또 참가했던 참여자들의 목적이 다 다른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평화협정과 연계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데 방점이 놓여졌고 예. 또 그러한 과정에서의 이 평화협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이 당사자고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해주는 그런 참여자로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예. 북한은 그렇게 원하진 않았어요. 원하진 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나와서 북미 관계 개선도 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그 말해왔던 그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군 철수 문제 이런 거를 이슈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무대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런 거에 이용을 했었고 중국은 굉장히 그때 뭐 그렇게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고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회담과 뭐 예비회담이 있었지만 그냥 흐지부지해서 끝나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기가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하나의 항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인 그런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한반도 지역의 평화체제와 관련돼선 당사자들이 별도의 장에서 만나서 논의를 해라. 네. 그러니까 평화협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라는 거였죠. 이제 그런 것이 2007년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종전선언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한테 말씀하기를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그런 논의가 평화협정으로 가는 하나의 첫 번째 스텝으로 예.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고 그게 14선언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3자나 4자가 예. 평화협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자라는 게 나왔었고 이번에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또다시 그 예.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역사 네.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정말로 다들 원하고 있느냐. 평화협정과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여전히 북한은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또 북미 관계의 상호 그런 그 대표부
연락 대표부론 그 설치 문제와 관련돼서 뭐 미적미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북한은 미온적인 입장인 것 같아. 말은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나 아직 북한이 좀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제도적 법적 장치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전협정만 잘 지켜도 최소한의 평화 체제가 잘 가동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벌써 이제 정전협정 체결이 된 지 66년이 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정전협정 준수만 잘 해도 무력 충돌이라든가 상호 불신이 많이 제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평화 체제의 진입 단계로 이르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됐다고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을 중단시키는 거에 그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쟁을 종결시키고 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구조적으로 제거시키는 이런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네. 것이 사실입니다. 또 더욱이 또 군사 정전협정에 감시기구가 이제 군사정전위원회가 네. 있고 중립감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구가 크게 지금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한반도의 분쟁을 갈등 관리를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갖출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말씀에 네. 조금 제 의견을 덧붙여드리면은 정전협정을 잘 지켜야 평화협정도 잘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정전협정 잘 안 지켜왔어요. 그러면 정전 체제를 무력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정위도 안 열리고 중감위도 안 열리고 결국은 이제 필요한 것은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평화 상태를 만들려면 가장 장애물이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여건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서 국면이 전환되는 듯합니다. 지난해 11년 만이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두 정상이 합의한 사항 중에 지금 저희가 언급을 했던 연내 종전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종전 선언 합의 주요 내용하고 의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문정원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사실 많은 문제들을 다 네.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은 문제죠. 저희가 노력을 안 해온 것도 아니고 사실 남북 간의 신뢰 부족이 가장 큰 문제지요. 저희가 지금 비핵화 협상 무대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거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할아버지 아버지랑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네.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나 뭐 많은 전문가들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9.19 남북 기본 군사 합의를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이제 DMZ 방문한 것도 네. 이 정도면 서로 전쟁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 자체는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라고 이제 종전 선언으로 해석을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것보다 실질적인 이제 정치 선언이 이루어져야겠죠. 저희 한번 조항을 보시면요. 65년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 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조항이 이미 이제 1년이 지났죠. 예. 저희가 지금 문 장관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시는데 비핵화랑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비핵화랑 같이 가야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북미 회담을 잘 지켜보면서 네.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 평화체제, 소위 피스풀 코익지스턴스라고 하죠. 후르시초프가 얘기했던 거랑 성격과 맥락은 좀 다르지만 서로 체제를 서로 종식시키지 위한 대결 체제를 끝내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이 아마 잘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4.17 판문점 선언 3조 3항입니다. 시기도 사실은 명시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식도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핵화가 정말 중요한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정말 네. 6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정전 협정 또 정전 체제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요. 그 점도 한번 의견 주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73회 유엔 그 총회에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연설하셨잖아요.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예. 네, 아까 이호령 박사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화는 제가 볼 때는 방안보다는 의지입니다. 평화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정말 평화를 지켜가겠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와 국민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남북 당국간 회담을 했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또 미 북 간의 정상회담도 예. 성사가 됐습니다.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일은 그것이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걸 잘 지키면 평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협정이 평화를 보장해 준 역사적 전례는 없기 때문에 네. 평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문서로 보장하는 형태가 평화협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평화 상태를 만들고 그걸 문서로 보장하고 그 문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제도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명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해드리면 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 네. 여기 키워드는 이겁니다. 비핵화, 종전선언, 그다음에 신뢰, 평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25 전쟁, 지금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해서 비핵화가 완성되는 순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네.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 상태가 되고 평화체제가 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약속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옮겨주고 그것이 검증이 되면 미북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 평화협정 그렇게 해서 평화체제가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 수순이 밟아지면서 종전선언이 만약에 이제는 남북 또는 뭐 남북미 또는 거기 중국이 포함돼서 이루어져서 어떤 평화협정 체결을 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 진입을 한다면 평화의 수순을 밟고 이제 평화가 이제 관리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또 지켜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해 박사님 좀 강조해 주세요. 네네. 앞에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평화 체제와 평화 협정을 혼용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평화 협정이 됐을 때 뭐가 바뀌고 뭐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종전 선언과 비핵화가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를 보면은 사실상 평화 체제가 진행이 된다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빠진 것 중에 뭐냐면 평화 협정이 되기 전까지 정전 협정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정전 체제도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화 협정 이전까지는 평화 체제가 우리가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체제에 들어가서 진입이 됐다 할지라도 두 개의 체제가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이 공존하는 관계에서 평화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가고 신뢰를 만들어가고 비핵화가 완료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평화 협정이라는 부분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되겠죠. 그럼 평화협정을 완료를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달라질 것인가? 보통 평화협정에는 이제 불가침 부분과 예. 이제 종전 선언의 내용들이 보통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상의 문제가 이전의 그런 평화협정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조항이 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국경이라는 부분이 명확히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종전 선언은 평화협정보다 먼저 평화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한다면 네. 평화협정에서 종전 선언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거는 뭐냐면 이제 국경. 남북 간에 그동안에 특히 NLL 문제로 굉장히 네. 문제가 많았었죠. 이 문제가 명확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경과 관련돼서 남과 북이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평화 협정이 돼서 이제 불가침이 사실상 협약이 된 거잖아요. 예. 준수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됐다. 이거는 이전에 정전 체제 하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과 다르게 해석이 예.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평화협정에 우리가 합의를 하고 나서의 북한의 도발은 이전과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로 짚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유엔사 문제인 거죠. 네. 항상 한국 전쟁 이후 정전 협정, 정전 체제하면 같이 따라다니는 게 바로 유엔사가 아직 남아 있는 건데, 그럼 평화 협정 이후에 이 유엔사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그럼 해체가 되는 것인가? 근데 뭐 보면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됐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됐던 유엔사의 커맨더는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된다. 근데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안보리 결의안의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완전한 한반도의 평화가 완착되고 정착되는 부분인 거죠. 북한 지역까지. 그럼 이걸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유엔사의 성격이 바뀌면서 다른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예.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결국은 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남북한의 그 준수해야 될 해결될 문제 이런 것 계속 또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소장님, 이 우리만 이렇게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역사 속에서도 정전협정을 체결했던 그런 분쟁들 간에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좀 우리가 타선지적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잘 해결된 모범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분쟁도 많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평화협정을 제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1979년 3월에 카터 미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네. 그동안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한 이후에 1973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네.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평화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의지가 잘 반영된 사례입니다만 예. 사실 카터 대통령은 1994년 6월에 평양을 방문해서 또 북핵 위기 국면을 대화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이외에도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연방공화국이 해체되면서 보스니아에서도 내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예. 그쪽 저희 요새 한국에서도 동유럽으로 많은 여행을 갑니다만은 거기는 인종 간 또 종교 간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쟁에 일어났을 때 유럽 연합과 네. 또 미국이 또 적극 개입을 해서 데이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제 분쟁에서 좋은 사례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집트하고 이제 이스라엘 평화협정 그리고 보스니아 내전이 끝날 때 또 평화협정 체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정말 이제 평화협정에 대한 좀 더 의지 그리고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 중에 하나가 사실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비핵화하고 재래식 군비 통제 방식 요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비핵화와 재래식 군비 통제 부분을 이렇게 양분화를 시켰잖아요. 근데 양분화가 된 그 배경을 보면은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이 핵 문제가 국제화되다 보니까 북미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재래식 부분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에 주도를 해야 되는 이 남한과 북한이 직접 해야 된다. 보다 둘 간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그래서 재래식 파트라고 해서 항상 논리를 90년대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거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병행 방식. 네, 병행 방식 관련해서 병행은 하지만 모든가의 스타팅 포인트는 비핵화가 어느 정도 충분히 진전이 돼야 실질적으로 재래식과 관련된 군비 통제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와 또 평화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 비핵화가 너무 속도가 안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걸 이분법으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래식 운영
군비 통제, 재래식 구조적 군비 통제 이 부분 또 속도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쪽 부분과 관련돼서 정책도 많이 이렇게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물론 크게 보면 신뢰 구축 안에 운영적, 구조적 군비 통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보면요, 작년에 우리가 그 남북 군사 합의서를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채택을 해서 마치 12월까지는 굉장히 북한이 이전과 다르게 날짜와 관련돼서 지정된 거는 아주 착실하게 잘 네. 이행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결국엔 또 비핵화에 묶여가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영적, 구조적 군비통제 비핵화를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꾸 건드리기보다는 일단 남북 간의 군사적인 신뢰 구축과 관련돼서 만나는 것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재래식 군비 통제라는 부분은 한반도로 결코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네. 봅니다. 이때까지 그 재래식 군비 통제 역사를 보면 지역 차원에서 하고 있지 네. 한반도 내에서의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만 섬으로 딱 그 독립을 시켜가지고 남북한에만 한다는 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핵화와 하면서 결국에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재래식 부분도 북한과 충분히 설득을 하여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평화협정까지 가서 그런 평화협정된 상태에서의 남북한의 위상과 평화와 안전의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그러한 군비 통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방향이 전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판문점 이벤트. 이게 이제 남북미의 또 만남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북미 간에 이제 1시간 거의, 아니, 1시간이고 한 53분이었죠. 예. 1시간이 조금 안 됐죠? 안 됐죠. 네. 단독 이제 회담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협상판 그리고 이제 핵동결 카드가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북미 협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김영주 교수님,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하노이 회담할 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이제 국방부의 서주석 차관님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스몰딜 정도 모두 예상했잖아요. 그날 뉴스를 보면서 잠깐 10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 딜이었죠. 그때 사실 이제 수많은 언론사 인터뷰를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미국의 언론사를 봐라. 모든 TV 뉴스에 뭐가 나오고 있느냐. 트럼프는 여러 가지 예고를 했었잖아요, 사실. 미국판 미니 최순실 게이트가 TV를 점령하고 있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6개월 빨리 느리게 별 상관이 없는 정치 이벤트에 사인을 하진 않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에 있어서는 정치 스케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요. 트럼프의 정치 스케줄에 따른 북미 협상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북한도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한번 보면 이 연말에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시작이 될 겁니다. 프라이머리 코카서스가 있고요. 2월에 슈퍼 튜스데이가 있죠. 그날 몰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7월에 이제 데모크라틱 컨벤션 센터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겠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말 이전까지 한 번의 이벤트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뉴스를 덮을 만한 한 번의 이벤트로서 북미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저는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이벤트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핵동결 카드 자체는 저는 북한의 살라미 협상 전술에 넘어간다고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모든 협상은 갱신이 가능하고 업데이트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이란 핵협상 보지만 아무리 좋은 딜이 나와도 서로 신뢰가 깨지면 뭐 1년 안에 폐기되는 거는 우리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봤기 때문에 이 협상 문구 몇 줄 들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깨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문정은 이 박사님 말씀하시자는 실질적인 신뢰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북한식 모델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접근을 해보자는 것에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스티븐 비건의 양대 축이죠.
그 스탠포드 팀하고 카네기 팀의 조언을 받잖아요. 양쪽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라든가 로봇 칼린이고요. 그렇죠? 한쪽은 토비 달튼하고 제임스 잭슨이거든요. 양쪽 모두 지금 핵 동결 단계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주목을 좀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의견을 예. 내야 돼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것. 10년에서 15년이 걸리잖아요. 해커 박사 말에 따르면 빨라야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지 본인이 종결하는 대통령은 아니에요. 네. 이런 점도 우리가 유념해서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트럼프의 정치적 스케줄을 고려한 우리만의 전략적인 어떤 입장을 좀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트럼프의 정치 스케줄에 대한 고려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역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어떠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를 취하고 예. 북한을 인도할 것인지. 사실 평양에 미국 사람들이 한 2만 명만 살아도 사실상 전쟁은 어려운 상태가 되는 네. 것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일단 가서 신뢰가 이루어지고 원산 앞바다에 트럼프 호텔이 들어서서 이방카가 왔다 갔다고 하면 전쟁 자체는 어려운 네.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면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북한이 전쟁을 상정하고 도발하기 어려운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능력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동결 카드를 잘 활용해서 되살아난 비핵화 불씨를 좀 살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박사님, 센터장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새로운 돌파구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부 지금 촉진자 역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어떤 정말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예, 이제 동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결이 되지 않으면 비핵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북 간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또 남북 간에도 안전한 비핵화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비핵화의 그 개념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일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건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네. 실험 안 하고 핵 폭파 이런 거 안 하지만 그러나 역량은 강화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중단시키는 그 노력이 협상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매우 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게 하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컸죠. 문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그런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다만 이제 우리 정부는 촉진자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은 뭐 촉진자, 중재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촉진자보다는 우리는 당사자입니다.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고 정전과 평화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이 이루어진 것도 한미 간의 공고한 동맹과 연합 억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거든요. 그리고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의사소통이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비핵화의 목표 또 그걸로 가는 과정, 합의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미가 일치돼야 됩니다. 한미 간의 신뢰가 중요한 네. 것이죠. 그래야 중재 역할이니 촉진 역할이 가능한 겁니다.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과 가장 만나고 가장 많이 그 소통하시는 분이 문 대통령이신데 네. 그렇다면 북한에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안 할 거야. 김정은 포기 안 할 거야. 핵 포기하는 척하면서 제재 해제받고 결국은 파키스탄 같이 핵을 가진 그런 북한으로 가져갈 거야. 그래야 독재 권력도 유지할 수 있고 체제도 유지할 네. 수 있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북한에게 핵을 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는 불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래야만 남북관계도 발전할 수 있고 경제협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 그런 생각을 명확하게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이 돼야 돌파구도 열어갈 수 있고 촉진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이렇게 종전선언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또 이것이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데 주변국의 지지 또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가지 묶을 수 있는 셈법의 교집합이 있을지 예, 의견 주세요. 네, 결국에는 교집합도 그렇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도 그렇고 결국 하나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비핵화의 과정 굉장히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해커 박사 같은 경우 10년에서 15년. 그럼 그때까지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핵국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핵국가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거기에서의 그 비핵화의 이행과 관련된 검증 부분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때의 그러한 상태와 관련돼서는 비핵화를 향해서 나가고 있구나라고 신뢰를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만 만약 그 과정이 계속해서 부침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불신은 더 강화가 네.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관련돼서도 주변 국가들의 생각이 모두 다 동일하지는 않은 거죠. 우리는 어쨌든 지금의 정전협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평화협정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그나마 만든 안이 종전선언을 원래 평화협정 안에 들어가야 될 안을 먼저 뽑아내서 종전선언이라도 정치적인 선언을 하자라고 네.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싶고 이렇게 평화협정을 빠르게 진행을 시킨다면 북한의 비핵화도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의 지금 평화협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우리와 같은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물론 정치적인 선언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선언이 갖고 올 후폭풍에 대한 것 또 북한이 그 종전선언을 갖고 그 뒤에 계산하는 부분 특히 유엔사 부분과 네.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북한을 그렇게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우리와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평화협정을 가는 걸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또 중국은 종전선언과 관련돼서는 남북 미가 하겠다라고 하니 맨 처음엔 좀 삐졌었죠.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야겠다라고 네. 했는데 트럼프가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너 북한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게 아니냐 하니까 평화협정에 관련돼서 반드시 본인이 중국은 참여해야겠다라는 예. 입장을 제시를 하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그 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본인이 반드시 중국이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조금 예. 후퇴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이 프로세스는 비핵화의 그 진행의 범위, 그다음에 진행의 속도 예. 이거와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비핵화를 얼마만큼 북한을 빨리 푸시를 해서 많이 이뤄내고 비핵화에 대한 앞에서도 문 센터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아직 그 개념에 대한 걸 개념과 마지막 최종 목표에 대해서 북한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안 해줬거든요. 네. 이번에 실무 협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제 2년간 그동안 너무나 우리 비핵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의지와 약속은 많이 했으나 네. 2년간 우리는 열심히 들었는데 문제는 아직 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네. 거죠.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행을 해야만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지 계속해서 공허하게 떠들면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불신은 더 높아질 것이다. 네. 그리고 남북한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큰 전략적 그렇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꾸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이 실현을 위해서 의한 조언 또는 바람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해주세요. 예. 네. 사실 비핵화 협상이 지금 벌써 1994년부터 합의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또 다시 재현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먼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 비핵화와 또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전환 과정에서 이런 기존에 합의됐던 것이 아까 우리 문 장군께서도 기존의 합의에 대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데 그 외에도
전쟁 중에 일어났던 그 많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뭐 돌아오지 않는 포로 문제라든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 이런 인도적 문제는 좀 중단 없이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숙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 유산을 청산하는 것은 남북한 그동안의 그 대결적 냉전적 대결과 또 도발을 좀 중단하고 그 신뢰 구축을 하는 좋은 네. 방안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박사님도 네. 우리가 평화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안보의 공고화도 같이 평화 프로세스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예. 평화 프로세스에서 안보가 이완된다라든지 완화가 된다면은 평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안보의 튼튼한 안보의 공고화 네. 부분도 또 하나의 축으로서 굉장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 박사님하고 문장군 말씀을 좀 인용을 하겠는데요. 제가 이 박사님 매번 토론회에서 만날 때마다 한반도 안에서 군비 통제와 외부의 군비 경쟁을 서로 모순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군 건설은 필수라고 봅니다. 문장군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 안보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되겠죠. 문제는 이제 안보의 영역을 이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군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네. 국방 예산 계속 증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향성을 좀 명확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합참의 JMS 미팅이나 이런 데 가서 늘 조언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방향성을 잘 잡고 강군 건설하는데 절대 일체 양보도 없는 노력을 좀 경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하나는 또 한미동맹이죠. 문 장군이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한미동맹이 약해진다. 이런 프레임이 우리 담론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 두 개가 같이 가는 컨셉으로 이제 좀 담론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 도발을 위한 군사동맹에서 한반도 전체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그런 한미동맹의 2.0 전략적 비전을 저희가 갖추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비핵화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남북미 워킹그룹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 평화체제라든가 유엔사의 역할 문제에 관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남북미 간 SM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회동들이 좀 정례화돼서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한 평화 체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좀 같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북한이 받을 수 있을지 항상 이게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네, 센터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평화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키는 평화고 하나는 만드는 평화입니다. 지키는 평화가 안보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 평화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힘이에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결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는 순간 망하는 것이다. 예. 라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상대방이 포기하게 되거든요. 확고한 안보, 다시 말하면 우리 자위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한미 동맹과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건 지키는 평화입니다. 네. 이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평화는 화해 협력입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미북 간의 대화를 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비핵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도 봅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긴 호흡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그런 다각적인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평화가 정착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논의했던 이런 얘기들이 다 염원이 되어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지금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씨가 계속 이어져 가고 그리고 진정한 비핵화 수순으로 이어져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빨리 정착되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요.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전협정 66주년, 분단을 넘어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선순환을 기대해 보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있습니다.